자, 고등 수학 하 인트로 여기부터 해봅시다.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새 책, 새 단원 이렇게 들어갈 때는 항상 전체의 지도를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죠. 전체 지도를 가지고 내가 그 지도상에 어느 위치에 무슨 내용을, 어떤 숲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걸 알고 공부를 해야만 나중에 기억할 수 있고 되새김질할 수 있고 나 혼자 그 길을 다시 갈 수 있다라고 했죠. 여기서 아마 중2, 3 때 고등수학 하까지 다 마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 인원수가 많진 않으니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번 가만히 떠올려 봐요. 고등수학 하에는 그럼 뭐 배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뭐 있었어? 지훈아, 뭐 있었니? 명제, 함수, 그래프, 경우의 수. 보고 읽으라고 소리는 안 했는데. 하늘을 보면서 떠올렸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 그렇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앞에 진도를 쭉 따라갔던 사람들은 그 단원의 내용이나 무엇을 배웠는지가 기억날 리가 없어요. 말 그대로 오른쪽으로 2발, 앞으로 1발, 뒤로 3발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걸 어떻게 기억해? 그게 아니고 고등수학 하의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지도는 고등학교 수학책이 늘 그렇듯 3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고등수학 하는 3가지 뭐랄까 전달하고 싶은 바가 있는 거야. 이 수업자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걸 이제 논리, 논증이라고 부르는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A가 B이다, B는 C이다, 고로 A는 C이다, 뭐 이런 거. A가 B가 아니면 B가 C가 아니면 C는 A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이런 논리 논증 파트에서 직접 문제를 내기는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논리적 전개 과정이나 이런 사고력을 판단할 때 이게 거의 철학의 시작이죠, 이거. 그럴 때, 그 파트로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집합입니다. 집합. 또 하나가 명제예요. 명제. 참거짓 따지는 거죠. 그리고 이건 3번째 단원이라고 하는 게 이 명제에 딸려있는 단원인데,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는 파트가 있기는 한데, 요거는 그냥 명제에 같이 이렇게 배속되어 있는 애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한 파트. 이렇게 한 파트. 그리고 2번째 단원은 이제 함수론. 얘를 제일 중요하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수학에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미분적분이죠. 고등수학에서는 그냥 미분적분을 우리의 모든 지금부터의 빌드업이 미분적분을 향해서 이렇게 수렴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칼큘러스라고 부르는. 그렇긴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뭐랄까, 야, 방울토마토 잘 기르려면 뭐부터 잘 사야 되냐? 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제 씨앗이라고 생각하거나 비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흙부터 잘 사야 돼. 흙부터. 좋은 흙에다가 심어야 뭐든지 이렇게 그 결과가 결과의 우수함을 뭐랄까 담보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망쳐버리지는 않잖아. 씨앗이 썩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아무리 좋은 씨앗을 나쁜 땅에 심으면 잘 나겠냐고. 그런 거예요. 수학에서 토양에 해당하는 애입니다. 토양에 해당하는 이제야 함수. 지금까지 내내 fx 해와놓고 이제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양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대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너희들의 중간고사는 이 중간에 잘리게 돼 있다. 여기 어딘가에서 잘리게 돼 있어요. 세 파트의 문제점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갈 겁니다. 함수론 거대한 fx에 대한 이야기를 배울 거예요. 크게는 일반론 fx란 이러고에 시작되는 일반론을 배울 거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구체적 사례에서 이미 1차 함수와 2차 함수는 했잖아요. 했으니까 이제 그거 말고 다른 종류의 함수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제 일반론, 구체적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경우의 수라고 해서요. 1번 순열, 2번 조합인데 생소하죠? 경우의 수라는 단어조차 생소하고 순열이란 단어, 조합이란 단어부터가 생소할 텐데 아마도 계속 생소할 거예요. 마치는 그 순간까지 생소할 거예요. 낯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중에서 이제 인문계 그 문과로 갈 친구들이 선택 과목 3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미적분, 이거 이과 애들이 주로 선택하는 거고, 기하, 이과 애들의 일부가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과 애들의 거의 100%가 이제 선택하는 확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확통이라는 책의 구성이 1번 경우의 수, 2번 확률, 3번 통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경우의 수예요. 요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가장 베이스에 대한 이론이 순열과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요 책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순열 조합을 배워왔으니 이제 경우의 수 딱 들어가자마자 중복 순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뭐 원순열, 기타 등등의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무슨 순열들을 배우게 돼요. 조합도 마찬가지, 중복조합 뭐 이런 거 따로 배우고. 그것의 기초. 왜냐하면 이 경우의 수 파트나 확률 개념을 고등학생에게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는데 선택 과목으로 빠져버리니까 아예 이과 애들은 경우의 수를 접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앞부분의 일부를 이렇게 떼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은 거라 계속 낯설 겁니다. 계속 힘들고. 이게 문제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위기감이 느껴져요? 이 단원이 고등수학 하에 있다는 것에서의 위기감이 뭔지 알겠어요? 위에서 책상머리에서 요거 짜는 사람들은 이거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 1학년들한테 요 일부는 좀 가르쳐야지. 일부 가져와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우리는 시험을 쳐야 되는 사람들이지. 그럼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교육과정을 편성한 사람들의 요구처럼 그렇게 쉬운 순열과 쉬운 조합만 문제를 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백석고 잘 들어. 니네는 여기에 고3 모의고사 문제가 나와요. 여기 출제됐던 문제를 끌어다가 내버려요, 그냥. 아니, 훌륭한 학교라고 할 수도 있지, 왜. 그래서 시험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3 종목이 들어와 버리니까 고루해진다, 여기가 들어가면. 이제 희망을 하나 주자면, 가끔 선생님들 학교들마다 진도를 나가는데 실패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너희들 원해방정식 안 들어갔듯이, 원해방정식이나 도형의 이동 안 들어갔듯이 마지막에 진도 조절에 실패하면 여기가 시험법이 안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걸 잘 노려봅시다. 가만히 그래서 뭐 순열 조합 다 안 들어가기도 하고 순열만 들어가기도 하고 조합 제목만 낼 거야 뭐 이런 학교도 있고 뭐 그렇긴 해요. 그때마다 다릅니다. 어쨌든 고등수학하의 메인 테마는 함수론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인트로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집합 명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1단원 집합입니다. 응답하라 1998을 봤나? 못 봤나? 응팔이라고 부르는. 거기 보면은 딱 이제 내 세대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은 주인공 여자애가 이제 공부 지지리도 안 하는 고등학생인데 머리 딱 띠들어오고 나 진짜 공부할 거야 하고 딱 펼치는 책, 그 정석의 맨 앞페이지, 고등학교 1학년 정석책의 맨 앞페이지에 집합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자죠. 거기보다 자요. 막 침 흘리고 젖고 뜯어지고 하면 책을 새로 삽니다. 책을 새로 사서 나 진짜 이번엔 정말 공부 열심히 할 거야 하고 딱 펼치면 집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대, 정확하게 우리 세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집합 천재 세대라고 불러요. 모든 책의 시작이, 수학책의 시작이 집합이었기 때문에 집합 부분만 책 뒤가 새까매져 있어요. 항상 집합. 너희들 부모님한테 가서도 한번 여쭤봐. 집합은 정말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삼촌들도 마찬가지고. 고등수학, 난 그래서 집합을 고등수학 하 쪽으로 뺀 건 되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는 단원이에요. 집합과 명제는.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하기 싫게 만드는 주 원인 중에 하나야. 집합은 온통 정의와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딱히 연산을 할 게 없어. 기호들의 향연이라서. 그래서 이게 뭐고, 이게 어떤 거고,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는데 뭐 하라는 거고, 이것만 쭉 나열하다 끝나는 게 집합이에요. 명제는 뭐 다들 알다시피 많이 들어봤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참, 이네, 거짓이네, 필요, 충분, 조건이 어떠네, 뭐는 뭐이기 위한 뭐네, 이런 하는 그런 논리 이야기. 아주 잠 오기 딱 좋은.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 집합과 명제는 그냥 독학하시고 개인적으로 용어의 정의나 개념이 이해 안 되는 거를 그냥 질문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읊어줘봐야 책 읽어주는 남자밖에 안 돼. 집합이란 뭐 이렇게 시작되는 거지. 짜증나지만 그래도 또 이 시간에 안 들어온 사람도 있으니까 개념, 정의, 증거를 남겼다는 의미에서 읊어줄 건데요. 당신들이 아는 내용을 확인하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반드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질문으로 시작합시다. 집합. 서윤아, 네. 집합이란? 와. 책 보지 않고. 집합이란? 아이씨, 너무 근데? 아니요. 포함되어 있는 여러 구성만. 지금 머릿속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호해가지고 막 이미지만 떠오르고 있잖아. 그거를 말로 표현하려니까 힘든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수학은 약속의 학문이니까 정확하게 정의를 말해야 돼요. 정의. 원의 정의는 그럼 동그란 거냐? 아니라고 그랬잖아. 원의 정의는 상상도 못할 내용이었잖아.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라니. 그지? 근데 원의 정의를 떠올릴 때 동그라미 이렇게 떠올리면 안 되는 듯이 집합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히. 누가 할 수 있을까? 좋아? 집합의 정의.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들의 모임. 좋아요. 좋아요. 책에 써 있는 그대로. 수련이 번역해 볼 수 있어? 이 집합의 정의는 조건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들의 모임이라니까? 근데 이걸 나중에라도 기억할 수 있겠어?
나중에 기억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의 정의를 읊을 수 있는 건 원에는 중심이 있고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이야. 이미지를 떠올리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떠올린 다음에 한 정점으로부터 이거 다 거리가 같은 그런 점들의 모임이에요 라고 기억을 하는 거잖아. 그렇듯이 집합의 정의 이렇게 애매모호한 문장을 기억하기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집합의 이미지를 떠올린 다음 그 이미지를 번역해버리면 이 문장을 되살려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 어쭈? 이 와중에? 핵심 단어만 기억하세요. 핵심 단어만 기억한 다음에 그걸 나중에 문장으로 만드세요. 무슨 말이냐면 집합은 모임이에요. 모임. 모아놓았다라는 거예요. 집합은. 모아놓았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야 주아랑 서윤이 나와. 니네가 이제부터 모임이야. 이렇게 했을 때 수련이나 지훈이가 의아하거나 열받을 거 아니야. 그지? 내가 갈라버린 거잖아, 이 라인을 갈랐을 때, 그러면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지금부터 니네 둘이 모임이야. 이렇게 했을 때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납득이 만약에 예쁜 애들이었다면, 봐봐. 표정 달라지잖아. 화가 나잖아. 또는 뭐 착한 애들. 반대 기준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다면 납득할 수 없잖아. 그 납득이라면 뭐겠냐, 지훈아? 내가 여기서 선을 갈라. 니네 둘이 모임이야 라고 했을 때, 니네 둘이 집합이야 라고 했을 때 납득은 뭘로 할 수 있겠어? 없을걸? 와, 씨, 진짜 둔하네. 옷 색깔이 같다는 게 뭘 뜻하는 거겠냐? 특징이 없다. 학교가 같다는 거겠지. 학교 갔구나. 와, 둘 다 체육복을 입었는데 옷 색깔이 같다가 도대체 너 이 사회생활 진짜 힘들어 이러면. 와, 씨. 백신고. 그잖아. 이러면 납득할 수가 있잖아. 백신고의 모임이야. 예, 이렇게. 그래서 조건. 구분을 하는데, 구분을 한다는 건 경계를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집합은 경계를 짓는 거야. 경계를 지어서 이 울타리 안에 누군가를 가두는 건데, 그때 조건이 불명확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조건에 따라 구분되는 모임, 이렇게 조건, 구분, 모임, 핵심 단어 3개를 기억하시고 그거에 따라 문장을 알아서 만드세요. 알겠어요? 이 이미지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공부하는 법을 알려줘야 돼. 참, 네. 자, 그래서 표현, 집합의 표현 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원순할 그렇죠. 집합의 표현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소 나열법과 두 번째, 조건 제시법이에요. 그럼 이쯤에서 이제 고등수학 하를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자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당연히 나와야 되는 질문? 원소가 뭐죠? 그렇지. 이 티키타카가 잘 돼요. 원소 나열법이라는데 원소가 뭐예요가 나와야지. 그지? 자, 원소. 이건 좀 길게 끌 필요 없는 말이에요. 집합 안에 들어갈 내용물. 알죠? 집합이라는 게 형성이 됐으면 집합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그걸 원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백신고라는 제목의 집합을 만들었다면 그 안에 내용물로 서윤이와 주아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렇게 사례를 들었을 때 주의할 점은 있어요. 주의할 점. 원소의 주의점. 원소를 사람으로 들면 틀린 말은 아닌데 원소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집합 안에 들어가는 원소는 종을 대표합니다. 근데 이제 주하나 서윤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대표하지, 자기 자신의 종을 대표하기 때문에 중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쟤네들이 클론이 없잖아. 근데 1이라는 숫자는 어떨까요? 1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야. 이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종을 대표하기 때문에. 원소는 종을 대표하기 때문에 숫자나 문자는 반드시 단 하나만 들어갑니다. 다른 거 있을 수 없어요. A도 마찬가지. A가 A로 여러 번 들어가지 않습니다. A라는 문자의 종을 대표하기 때문에 항상 숫자나 문자는 한 번씩만. 알겠죠? 원소에 대해서는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집합 안의 내용물인데 종을 대표해야 단 한 번만 나온다. 한 번만 써진다. 그래서 말 그대로 원소 나열법은 이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집합의 기본 약속들을 적는 거죠. 집합의 제목은 늘 대문자. 알파벳 대문자. 그리고 집합 기호는 중괄호.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알죠? 중괄호. 네, 그리고 원소와 원소 사이의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콤마로. 세미콜론 아니고 콜론 아니고 따옴표 아니고 콤마로 구분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을 원소 나열법 1, 2, 3, 6 이런 식으로 숫자, 문자, 콤마로 구분되고 종을 대표하고 알죠? 다음 조건 제시법은 뭐예요? 조건 제시법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렇죠. 무엇이 될 조건? 원소가 될 조건. 원소가 될 조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집합을 만들었으면 이 집합이 누구라도 납득 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조건을 제시하여 원소를 나열하는 것을 대신하는 표현법을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단언컨대 고등학교 수학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수학 실력 중에 아주 상당 부분을 이 조건 제시법을 얼마나 잘 읽어내느냐에 따라 갈려요. 집합과 명제는 단독의 문제로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등수학 상하가 수능에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단독의 문제로 출제되는 건 내신이 다일 텐데 모의고사에는 집합 단독 문제는 볼 일이 없을 거예요. 명제 단독 문제도 볼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무수히 많은 단원의 문제에 이게 토양이라고 그랬잖아. 무수히 많은 단원에 조건 제시법이 등장할 거예요. 근데 의외로 미적분에 또는 방정식에 등장하는 조건 제시법을 학생들이 잘 못 읽어. 말 그대로 수학적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조건 제시법을 읽어내는 건. 그러려면 정의부터 알아야겠죠. A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김서윤 전주아 쓰는 대신에 학생이 들어있다. 어디에? 백신고 이렇게 하면 이 말이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월수 태화센반이라는 전제를 깔고 학생인 대학 백신고 내부의 학생들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이제 이 원소로의 김서윤과 전주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 바가 뭐냐? 이 바의 왼쪽은 원소의 본질, 원소의 모양입니다. 원소의 본질, 원소의 모양. 그리고 바의 오른쪽이 그 원소의 조건이죠. 감이 안 오는 친구들을 위해 X 바. 그럼 뜬금없이 무슨 X야? 뜬금없이 왜 줘라? 풀려서. 그렇구나. 그걸 몰랐네. 네가 조는 이유를 잘 알고 있으니 내가 너를 패도 패는 이유도 잘 알겠구나. 뜬금없이 왜 X야? X가 갑자기 나오고 싶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바의 오른쪽이 조건이라고 그랬잖아. 어? 제시할 조건이라고 그랬잖아. 거기에 등장할 문자를 지칭한 거예요. 또한 모양이기도 합니다. 이건 숫자 하나야 이런 식이에요. 숫자야. X라는 숫자야. 이렇게. 그래서 X는 6의 약수. 이렇게요. 저거 E가 뭐예요? 콤마 X는 요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집합 기호인데요. 예, 집합 기호인데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란 뜻입니다. E가 아니고 이렇게 조그만한 혓바닥 모양이에요. 기원이 맞잖아요. 뭐라고? 기원이 맞잖아요. 아닐 텐데. 맞아요. 얘 영어 기호가 in이야 in. 그래요? E에서 왔을 것 같진 않아. 밸런트 그건지 몰라요. 기호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맞을 거예요. 두 개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강의실에서. 자, X 바 X는 6의 약수. 그러니까 이 집합은 X들의 모임인데 그 X가 가져야 될 조건이 뭐냐면 6의 약수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양수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바로 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조건제시법과 원소나열법을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예. 근데 왜 이렇게 편안하고 직관적인 애 놔두고 이런 애를 쓰는 걸까? 대체. 어렵게 하려고. 전화할 거 뭐라고? 일단 어렵게 하려고는 좀 조용히 잠시만 있어주고. 뭐라고?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은아, 너는 너무 염세적이야. 수학은 지금까지 사람을 괴롭게 한 적이 없어. 늘 이롭게 했지. 네가 버스를 타고 어디를 다니는 것도,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는 것도, 그 안경을 쓰고 잘 보는 것도 다 수학의 덕택이야. 언제나 널 편하게 했지. 널 불편하게 한 적이 없어. 하면은 기분이 안 좋아지긴 해요. 그렇지. 동의해. 뭔들 뭐 하면 기분이 좋아지겠니? 예. 네가 기분 좋아하는 그 쇼츠, 쇼폼, 스마트폰 모두 다.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응?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좋아. 수학이랑 하나도 관련이 없는데. 설마. 그래요? 인류의 성장은 늘 먹거리의 생산이 주된 과제였단다.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처먹고 있는 것도 다 수학과학이 발달해서예요. 예? 쌀 생산량이 늘어서예요. 어디 감히. 내가 먹고 사는 건 이과 덕분이야. 잘 생각해봐. 주로 전쟁을 일으키는 애들은 문과라니까. 과학자들은 평화로워. 문과 애들이 자꾸, 법대 애들 이런 애들이 자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지. 아인슈타인이 핵폭탄을 만든 게 아니잖아.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만든 거지. 네. 그걸 가져와서 맨하탄 프로젝트를 시작한 애들이 문과 애들이. 시작이에요. 자,
자꾸 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들이 궁금함에서 그 다음 궁금함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원소나열법이야. 원소가 뭐예요? 이런 것처럼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이 있어. 근데 왜 두 개로 써요? 라고 하면 사실은 원소나열법은 이게 콤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나열할 수 있는 대상이 집합이면 좋은데 예를 들어 1에서 3 사이에 있는 실수 이런 거 어떻게 나열할 거냐고. 실수를 어떻게 나열해? 유리수도 나열 못할걸? 그렇잖아요. 예, 우리에겐 늘 무한이라는 존재가 옆에 숨어 있어요. 수학에는. 그래서 무한이 나열되는 어떤 대상, 예, 자연수 전체의 집합. 이거는 디스크리트하게 표현을 해도 다 쓰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 조건제시법으로 써야 된다. 이런 목적에 의한 거다. 됐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써져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들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훈이가 질문한 인의 기호는 어떤 원소가 오른쪽, 이거 항상 원소가 왼쪽이고 오른쪽이 집합이에요. 예, 속한다라는 뜻입니다. 속한다. A라는 집합에 이 small a가 원소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이제 원소가 아니다도 있겠죠. 백신고라는 집합에 황지윤은 원소가 아니다. 원소가 아니다는 여기다 짝대기 하나 그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를 조건제시법이라 한다. 빠바밤. 다음 마지막. 그러면은 A 중괄호 1, 2, 3, 6 A 중괄호 X바 X 아이고 X바 X는 6의 약수 단 X는 양수 이렇게 다 A죠. 똑같은 말. 이거랑 또 똑같은 말. A 똥골뱅이 또는 타원 네모 뭐 하여튼 테두리 친 다음 1, 2, 3, 6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얘 이름은 펜다이어그램. 펜다이어그램. 어떤데요? 훌륭해. 요런 말 들어가면 그림이란 뜻이에요. 그래프 뭐 벤은 사람 이름인 것 같고요.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뜻이라.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이고 늘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신인성이 좋고 제일 확실하게 내가 그걸 보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애는 그림이에요. 항상 그렇듯이. 그래프가 늘 그랬듯이. 그래서 집합도 벤 다이어그램이 문제 푸는 데는 가장 유용할 것이다.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하여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점점점. 다 얘기했어요. 와 진짜 지루하다. 좋아요. 이제 이번에는 기호의 향연. 아까 이제 in이라는 기호를 봤죠. 이거는 이제 서브셋이라고 하는 기호인데 사실 나는 아까 그 혓바닥 하나가 얘에서 왔다고 생각을 했거든. 이게 그러니까 집합하고 집합의 관계는 요렇게 이제 U자를 눕혀놓은 기호를 써요.
그래서 예, 집합 이 대등한 관계에서는 A 집합이 B 집합에 속해 있다, 들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원소와 원소 안에 속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지. B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공유되는 거지. A 집합과 이런 관계, 두 집합의 관계를 부분 집합이라 하고, 원소는 이제 원소와 집합의 관계는 요 똑같은 기호에다가 짝대기를 하나 더 긋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건 원소라는 뜻, 이건 부분 집합이라는 뜻.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게 많아요. 나중에 이제 명제형으로 봐서도 그리고라는 기호를 우리가 이렇게 쬐깐한 꺽쇠로 쓰는데, 쬐깐한 꺽쇠에서 P라는 명제와 Q라는 명제가, 명제라는 말은 그냥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건. 예, 1보다 크다, 3보다 작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두 개의 교사건? 예, 두 명제의 공유점, 이게 그리고라는 표현인데, 집합에서도 이 P 집합과 Q 집합의 그리고의 표현을 이렇게 하거든요. U자가 이렇게 써 있어서 얘를 영어로 읽으면 캡이라고 읽습니다. 캡, 모자라고. 위에는 작은 거를 원소죠? 아니에요. 이건 명제라고요. 명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요 다음 단원에서. 근데 이제 그냥 내가 유사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P 명제 또는 Q 명제. 그러니까 사자이거나 포유류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식의 이제 조건들을 이렇게 명제형으로 쓰는데 이게 or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기호가. 그래서 집합에서도 P 또는 Q에 속해 있는 원소들이라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기호의 향연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U자 하나를 두고 한 번은 위로 덮어쓰고 한 번은 아래로 덮어쓰고 얘 캡, 컵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캡, 컵. 그리고 이거야 뭐 부분 집합이라는 뜻이니까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쓰는 거 모두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B가 A의 부분 집합이라는 뜻이다. 이건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는 뜻이다. 이렇게요. 기호의 향연들. 그 다음에 또 어떤 기호 있을까요? A 집합에다가 가할 수 있는 기호 A, C 승. A의 C 승. 네. 여집합이란 뜻입니다. 여집합. 실제로 읽을 때도 A 여집합 이렇게 읽어요. 컨버스일 텐데 아마. C가 아니라 그냥 기호를. 네. 근데 C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유래해서 그 기호를 쓰는데 걔를 C라고 읽지 않을 뿐. 원래 C에서 유래한 게 맞는데 C라고 읽지 않을 뿐. 나중에 우리 함수 배울 때에도 이게 fx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마이너스 1승. f의 마이너스 1승이야? 마이너스 1에서 유래한 거 맞아요. 예, 근데 인버스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역함수라고 읽어요. f의 역함수. 예, 어떤 것에서 기원한 건 맞는데 C를 쓰는 건 맞는데 얘를 C라고 읽질 않고 B 안 쓰고 C 쓰고. 그래서 내가 컨버스 같다고 그랬잖아. 영어 뜻에서 인버스, 컨버스 뭐 이렇게 뒤집는다는 뜻인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자면 이제 우리가 이 반안을 하나의 집합으로 봅시다. 그러면 태화쌤 반이라고 하는 전체 집합 안에 백신고라고 하는 이제 주아와 서윤이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백신고라는 집합이 아닌 것도 집합이잖아요. 모임이잖아요. 명확한 기준이잖아요. 백신고가 아니다. 백신고가 아니다. 예, 그래서 요 자리,
요 자리에 해당하는 집합을 백신고의 여집합 이렇게 부른다고요. 알겠어요? 수련이도 졸려온다. 선생님 저 그때 8시 반에 학교에서 수강 신청하고 있어요. 네, 이따 한 번 더 얘기하십시오. 알겠죠? 여집합. 그럼 이제 방금 또 등장한 이런 새로운 개념이 있죠? 예. 이런 뭐 어느 게 전체이겠냐마는 적어도 내가 어떤 부분 집합들을 얘기하고 싶을 때 걔네들을 모두 아우르는 전체 원소들의 모임. 예, 그걸 전체 집합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반대도 있겠네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 이건 누굴까요? 예,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이렇게 하는데, 얘 이름이 공집합입니다. 예, 한자로 빌공자예요. 빌공자. 난 아직도 좀 의문인 게 우리가 010 그러잖아. 010 안 하고 010. 그러니까 미국에서 0자를 자꾸 5자라고 읽는 거랑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는 0자를 공자로 읽잖아요. 그때 그게 동글에서 공 모양이라서 공이라고 읽는 건지 한자에 빌공자를 써서 빌공을 공이라고 읽는 건지 난 아직도 좀 궁금해. 이 대답을 누가 해줄 수 있을지도 매우 궁금해. 네. 하여간 이건 빌공자가 맞습니다. 비어있는 집합이란 뜻이고요. 기호로는 옛날에는 이 기호와 이 기호를 동시에 썼는데요. 그러니까 중괄호를 열고 닫는 거야. 그냥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이거는 명확하죠. 집합 기호도 사용하니까. 근데 웃긴 게 얘처럼 이런 그 원소 기호 같은 애를 쓰면서 이게 집합이 돼버리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오는 혼란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당해보면 알 거예요. 예, 이게 집합입니다. 집합. 공집합, 집합이에요. 자, 전체 집합, 공집합, 여집합, 합집합, 교집합까지 얘기했어요. 온통 용어들의 향연입니다. 진부분 집합까지 얘기해야 돼? 아휴. 좋아요. 당신들이 여기 다 한 번씩 읽어보았고 그 읽어본 것들에 알고 있는 것들의 그냥 확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동시에 A의 부분집합이면 이걸 A와 B가 같은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집합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말인데 A라는 집합이 원소를 아까처럼 1, 2, 3, 6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부분집합 N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의 부분집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을 얘기할 때 3의 약수, 2의 약수. 큰일 날 소리 하네. 그렇지 않아요? 부분만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부분만 갖고 있는데 3의 약수, 2의 약수는 겹치는 데가 많잖아요. 1은 3의 약수이면서 동시에 2의 약수잖아요. 그래서 뭐의 약수, 뭐의 약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원소의 개수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 2, 3, 6의 부분이면서 원소 일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원소가 한 개도 없는 애 누굴까요? 공집합입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자, 그럼 그 다음은 원소 한 개짜리 집합을 나열하는 거예요. 1만 가지고 있는 애, 2만 가지고 있는 애, 3만 가지고 있는 애, 여기 나오는 6이요.
4만 가지고 있는 애. 이렇게 원소 1개짜리 부분집합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소 2개짜리 1, 2. 4는 왜 있어? 제가 잘못 봤어요. 1, 2. 또 1, 3. 1, 3. 또 1, 6. 또 2, 3. 또 2, 6. 또 3, 6. 이거 헷갈리지 않게 세려면 한쪽을 고정시키고요. 한쪽을 고정시키고 하나, 둘, 셋. 끝났으면 다시 한쪽 고정시키고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고정시키고 여섯. 이렇게 해서 세셔야 돼요. 네. 자, 원소 3개짜리. 1, 2, 3. 다시 1, 2, 6. 아니, 그러니까 3개를 조합해야 되니까 앞에 1, 2를 고정하고 움직이는 거지, 얘를. 그게 끝났으면 1과 3을 고정하고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1, 3, 6 있고요. 이제 됐어요? 그럼 1 시리즈는 끝난 거잖아요. 1 시리즈가 끝났으면 이제 왼쪽 수를 2로 옮겨서 2, 3, 6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이게 3개짜리. 그럼 4개짜리. 예, 그래서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의 일부라고요. 몇 개인지 세주세요. 몇 개예요? 15개. 다시. 네? 16개. 아, 맞네. 16개. 이렇게 세도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세도 되고요. 또는 이거 몇 개예요? 4개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부분집합을 만들어 놓고 1 보고 선택권을 주는 거야. 너 내 부분집합의 원소 할래 안 할래? 이렇게. 그러면 1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둘 중 하나잖아요.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그 선택권이 네, 2가지. 1 입장에서 2가지. 2 입장에서는 2가지. 3 입장에서는 2가지. 4 입장에서는 2가지. 6 입장에서는 2가지. 그래서 이 조합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16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1 입장에서 안 들어가. 2 입장에 나도 안 들어가. 3 입장에 나도 안 들어갈래. 6 입장에 나도 안 들어갈래. 그럼 공집합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선택권들의 총 조합의 수가 어떻게 된다? 4개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승계가 되는 겁니다. 선택권은 늘 둘이고 그거에다가 원소의 개수 얹어주면 돼요.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그럼 공식을 만들 수 있겠네. 뭐지? 2의 n승. 2의 n승.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알아듣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용어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자기 자신은 솔직히 정의상 부분집합이긴 한데 찜찜하잖아. 찜찜하잖아. 그래서 자기 자신 빼고 나머지 15개를 모아놓은 애들을 진짜 부분집합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공집합부터 나머지 모두를 진 부분집합이라고 부르고요. 제발 얘들아, 용어는 있잖아. 용어는 들으면 납득되고 알겠어 하고 이해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용어는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짜증나는 거야. 딱 진부분집합, 나는 지금 진부분집합이라는 단어를 먼저 말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줬지만 너희는 어떻게 돼요?
내용 설명을 못 들어요. 문제에서 그냥 단어 하나만 딱 듣는다고요. 뭐뭐뭐뭐 한 집합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그럼 진부분 집합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그 개수를 구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발 내 말 듣고 납득했으니 이해했으니 난 이제 알았어 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백지에 정리하세요. 백지에 정리하세요. 꼭 백지에 정리해서 여기 있는 나온 용어나 개념이나 정의들 중에 놓친 거 있나 꼭 확인하면서 한 번씩 다시 보충 또 보충. 오늘도 시킬 거예요 사실은. 오늘도 시킬 거예요. 자, 다음. 이거는 책에 없는 얘기긴 한데 자꾸 문제의 개념으로 나와서 아예 용어를 알려주는 내용. 여기 있는 부분 집합들 있지 이거. 어떤 집합이 A야? 어떤 집합이 A인데 그 A라는 애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을 싹 모아놓고 이렇게 집합 기호 안에 집어넣어 버릴 수 있어요. 자, 집합은 구분이 명확한 조건을 가진 원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그 모임의 원소가 집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집합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 구분 기준이 뭐냐면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는 조건이야. 그 집합, 그렇게 모아놓은 집합을 멱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멱집합이라 없어요. 교과 과정에서 없어졌어요. 이 용어가. 그냥 들어두세요. 이거는 멱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2의 A승 이렇게 씁니다. 놀랍게도 저게 집합의 기호예요. 집합의 제목이에요. 진짜로 2의 A승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요만큼의 개수가 나오는 그 집합이라는 뜻이야. 그렇게 약속을 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배웠어요. 아니. 부분 집합의 개수를 상징하는 표현. 표현이죠. 표현의 상징. 표현의 상징. 알겠죠? 이게 X벡터를 정의하는 거죠. 그 정의가 적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집합의 제목을 뭐 사실은 뭘로 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때 2의 A승으로 정해놓으면 요 A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 집합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알아들으라는 거지. 그래서 앞에 나오는 용어 얘기는 다 했습니다. 부분 집합의 개수.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자, 이제 연산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건데, 합집합, 교집합 얘기했고, 이제 따로따로 설명하기 뭐하니까 또 지겹다. 이제 너희가 다 읽어봐야 되는 내용이니까. 네, 맞아요. 이걸 집합의 연산이라고 부르는데, 연산 그러면 왠지 덧셈, 뺄셈 이런 거 생각나죠. 집합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호 비스무리한 것들이 있어요. 개념도 비스무리하고. 그래서 일단 합집합은 플러스는 아니에요. 합집합은 아까처럼 컵으로 표현하고, 합집합의 개념을 제일 잘 말해주는 게 바로 이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두 개의 집합을 합했다라는 건 이 안에 A만 속하며 교집합이 아닌 거, 그리고 교집합인 거, 그리고 B에만 속하며 교집합이 아닌 거, 이 세 원소들을 다 집합해 놓은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는 반드시 또는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또는 A집합 또는 B집합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A에만 들어있어도 되고 B에만 들어있어도 되고 둘 모두에 들어있어도 되고, 이런. 이게 합집합. 그럼 그 반대 개념 교집합. 교집합은 A 그리고의 개념이 들어가요. 여기 반드시 그리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A라는 집합의 조건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B라는 집합도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요. 이해되세요? 예.
다음에 숫자 중에 1 이외의 공약수를 갖지 않는 두 수를 서로소라고 부르죠. 서로소. 예. 2와 5 같은 애, 예? 3과 7 같은 애, 이런 애들 서로소라고 부르는데, 예, 집합에도 서로소가 있어요. 집합의 서로소는 단순합니다. 교집합의 원소가 없으면 돼요. 교집합의 원소가 없으면 서로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집합 얘기했고, 이제 그 유일하게 사칙연산과 비슷한 기호를 갖는 애가 있는데 그게 차집합이거든요. 근데 이 차집합 주의, 차집합 주의. 기호를 A-B라고 씁니다. 실제로 쓰는데 이 차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제 숫자를 할 때 5 빼기 3은 2다 라던가,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A에서 B를 뺀다는 건 예를 들어 A가 1, 2, 3, 5, 7이라는 집합이고 B라는 애가 1, 2, 9, 10, 11이라는 집합이라고 할 때 이 둘을 빼면요. 이 둘을 빼면 여기가 결과로 나와야 되니까 A의 집합 중에서 B하고의 교집합이 사라진 나머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1, 2가 사라지고 여기에 3, 5, 7이 남는데요. 그럼 얘네는요 하면 관심 없다는 거예요. 여기 원소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A 빼기 B는 A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B와의 교집합이 사라진 나머지 집합을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할 것. 그래서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B 빼기 A를 만약에 물었으면 그때는 9, 10, 11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집합이라는 기호는 왜 등장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빼기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괜히 우리를 헷갈리게만 해서 그 이후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A 빼기 B가 나오면 이걸 A 빼기 A 교집합 B로 인식해라라고 다시 가르치기도 해요. 빼기 B를 하는데 그 B의 의미가, 여기서의 이 B의 의미가 A와 B의 교집합 원소를 얘기하는 거다. 또는 아싸리 그것도 다 싫으니,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너희가 헷갈릴 만한 곳인데, 여기가. 그것도 싫으니 빼기라는 기호를 아예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발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왼쪽 가운데를 교집합, 그리고 오른쪽 집합의 여집합, 이렇게요. 왜 그래요 싶은데 실제로 해보시면, 자, 했다 지웠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보세요. 해보세요. 여기에 A라는 집합이 있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노란색을 칠할게요. A라는 집합이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B라는 집합이 있는데 B의 여집합에다가 색을 칠해볼게요. B의 여집합에다가 색을 칠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럼 노란색과 파란색이 겹친 부분이 어딘가요? 교집합, 겹친 부분. A에서 A, B. 딱 봐도 여기랑 여기랑 겹쳤죠? 요 자리. 여기는 안 겹쳤어요. 여기 노란색만 있고 여기는 파란색만 있어요. 예, 겹친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가 됩니다. 그러니 이게 방금 전에 벤 다이어그램에서 원했던 그 A-B의 자리죠. 그래서 A 집합에서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구하면 그게 A 빼기 B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말은 납득을 할 수는 있겠는데 납득의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사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사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빠른 변환이 필요해요. A 교집합 오른쪽의 여집합. 오케이? B 빼기 A는 왼쪽 교집합 오른쪽의 여집합. 유일하게 당신들이 신경 써야 되는 연산입니다, 이게. 그리고 뭐 이제 그 연산의 결과물이 이제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되게 상식으로 나와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봐봐. 굳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않아도 머릿속으로만 할 수 있어요. A라는 집합을 하나 그려봐. 네? 전체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을 하나 그려봐. 그 다음에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집합과의 합집합은 얼마일까요?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집합과의 합집합. 그럼 합집합이라는 건 원소들을 5월로 또는으로 해서 다 합치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그럼 A라는 원소가 있고 거기 아무것도 없는 애를 다 합쳤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죠. 상식이잖아요. 알겠죠? 다시. 그럼 A와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 안에 원소들이.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 있어요. 동시에 속한 원소를 찾으려고 해요.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공집합이죠.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자, 상식에 의한 대답이어야 돼요, 이거. A라는 원소가 있어요. 또 하나 A라는 원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네. 예, 서로 집합을 다 합쳐서 한 대 모아놓으려고 그래요. 그럼 A와 A의 합집합의 결과는? A다. A와 A의 교집합의 결과는? A다. 좀 빠르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집합은 자, 상상을 해보세요. A라는 애가 있는데 A가 아닌 애들의 집합을 표시를 했어. 그 집합이 아닌 애들을 표시했어. 그럼 뭘까요? 그죠? 배우자라는 표현 알죠? 배우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일컫는 말이죠. 배우자. 그럼 이제 내가 입장에서 내 배우자의 배우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봐. 내 배우자의 배우자가 진짜 멋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치. 여기서 웃거나 토하려는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알아들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여집합입니다. 응? 아직 못 토했어? 알아들었어? 다음. 전체 집합의 여집합,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고 당연한 얘기. 이런 것들도 다 상식에 의한 연산들이에요. A 빼기 A에서 A와의 교집합을 뺐다. 아무것도 안 넣는 거지 뭐. 전체 집합에서 A와의 교집합을 빼버렸다. A의 여집합. 나머지 부분이 되는 거고. 이런 거. A와 A가 아닌 것들의 합집합. A와 A가 아닌 것들의 합집합. 전체 집합 되는 거. 그잖아요. A와 A가 아닌 것들의 교집합. 있을 수가 있나? 이런 걸 서로소라고 하죠. 네, 공집합. 자, 이제 줄줄이 나오다가 얘네들이 이제 결국 어디 가서 최종판이 되냐면, 바로 집합의 연산 법칙에 와서 이제 최종판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한목에 설명을 할게요. 집합의 연산 법칙.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저 연산 법칙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연수의 연산 법칙, 정수의 연산 법칙 이렇게 해서요. 결국 무리수, 유리수, 실수까지 연산 법칙이 가는데요. 이 연산 법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세 개의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가 교환 법칙, 하나가 결합 법칙, 하나가 분배 법칙인데요. 이 세 가지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걸 이제 연산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실수라는 애가 대상이면 실수를 대상으로 덧셈을 한다. 덧셈이라는 연산을 한다. 그러면 1 더하기 2하고 2 더하기 1이 같으냐라고 묻는 것을 교환 법칙이라고 해요. 1 더하기 2와 2 더하기 1이 같냐? 네. 같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수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뭐냐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똑같이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할 건데 1과 2를 먼저 더한 다음 그 결과에다가 3을 더하는 행동과 2와 3을 먼저 더한 다음 그 결과에다가 1을 더하는 행동이 서로 같은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지 말고. 순서를 바꾸면 교환법칙하고 섞게 되니까 1, 2, 3을 더하는데 1, 2를 먼저 더하냐 2, 3을 먼저 더하냐. 결과 같죠?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분배법칙이라는 건 이제 덧셈이나 곱셈이 같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3 곱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3 곱하기 1 더하기 2는 이 확실히 1 더하기 2를 먼저 하라는 얘기죠. 연산을. 그러니까 1 더하기 2 연산하면 얼마예요? 3이죠. 3과 3을 곱하면 얼마예요? 9죠. 그걸 얘네를 하나씩 3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2씩 해도 같은가요? 라는 거예요. 그럼 3위는 3이죠. 3위는 6이죠. 3 더하기 6 하면 얼만데? 9잖아요. 같죠? 이럴 때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분배시켰다. 졸려 죽는구나. 어쩔 수 없어요. 나도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에? 그냥 니네 읽어보고 하면 되는 건데, 읽어보면 안 돼요? 싫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단원 하나를 내가 내용을 쫙 정리했다라고 할 때에 그 완결된 내용을 확인할 근본적인 영상 수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지겨운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급적 안 지겹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어쩔 수가 없네. 자, 1번 교환법칙입니다. A 교집합 B, B 교집합 A가 같은가? 성립하는 거 맞아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알죠. 합집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집합도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결합법칙, 교집합에 대한 결합법칙 A와 B를 먼저 교집합하느냐 B와 C를 먼저 교집합하느냐 성립합니다. 다 성립하고 합집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A, B, C, A, B, C 했을 때 A와 B의 합집합 한 후 C와 합집합, B와 C와 합집합 한 후 A와 합집합 서로 같아요. 그래서 교집합의 연산이나 합집합의 연산 모두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분배법칙 어떨까요? 이거 둘 다 됩니다. 네, 그래서 A 교집합 B와
A 교집합 C의 합집합 가능하고요. 예, 마찬가지 A 합집합 B와 교집합 A 합집합 C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쪽은 쉽지. 우리가 늘 전개가 더 편했듯이 야 이렇게 하는 행동을 전개, 이쪽 방향으로 하는 걸 전개라고 부르면 이쪽 방향으로 오는 걸 뭐라고 불렀냐? 맞아요. 인수분해라고 부릅니다. 인수분해라고 불러요. 항상 전개보다 인수분해가 더 어려웠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당신들한테 뭘 시킨다면 여기서 이쪽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쪽을 시킨다고요. 잘하세요. 네? 잘하세요. 집합의 연산 법칙에 이제 이게 되게 실수연산하고 유사하죠. 유사한데 자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요게 특이해서 이걸 밝혀낸 사람의 이름도 붙여놨어요. 그렇죠. 모르간의 법칙이에요. D는 영어로 쓰고 모르가는 왜 한글로 쓰세요? 이렇게 한글로 다 썼더니 드모르간이라는 이름으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저거 자귀예요, 자귀. 저 사람 이름은 모르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 저 있잖아. 이게 프랑스나 영국이나 파리 옛날에 귀족이라고 불렀던 것들에 앞자에 르, 드 뭐 이런 거 부르잖아. 폰 뭐 이런 거. 니네 판도 있어. 과학 시간에 배웠나? 반대로 발수역이라고? 몰라? 반대로 발수 몰라? 그때 그 판도 이거 자귀명이에요. 그러니까 남작, 자작, 백작 할 때 그 자귀. 제가 무슨 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sir 같은 거야. 예. 그래서 그 드가 무슨 작인지를 말해주는 건 아닌데 누구 공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 우리로 일본에서는 상이라고 그러나? 다나카상 그것처럼 얘네 그래서 알고 있으라고 듣자 붙이는 거예요. 괜히 너무 아는 척을 해요.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그죠?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내용이 중요하지 뭐. 내용은 지수의 분배 법칙 같은 겁니다.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이게 지수처럼 실제 지수성 아니에요. 그냥 여집합이라는 뜻이죠. 근데 지수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분배를 하듯이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계산해낸 건데, 결과를 본 건데, 재밌는 건 분배를 하는 것처럼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연산에도 같이 뒤집힌다는 거. 요겁니다. 그래서 합집합이 교집합이 되면 되고요.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변하면 그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알겠죠? 모두 바꿔라. 그러니까 모두 바꿔라. 얘와 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얘도 같이 바꿔라. 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실수 연산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원소 개수 들어가기 전에 잠깐 끊어갈게요. 집합의 마지막 단계, 이제 유일하게 숫자 계산이 나오는 곳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야기입니다. 원소의 개수. 뭐 어떤 원소냐? 뻔하지 뭐 합집합하고 교집합 원소 개수 얘기해요. 아까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썼을 경우 그 원소가 몇 개냐의 문제가 생기잖아. 몇 개냐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이런 기호가 있습니다. 괄호 안에다가 집합을 넣고 n자를 스몰 n자를 붙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의 정의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다라는 것의 정의예요. 그러면 이 괄호 안의 자리가 저렇게 집합 한 개짜리일 수도 있지만 연산을 통해 결과가 집합이 되는 건 여기다 다 넣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누구냐면 A 또는 B, A 합집합 B. 이 결과 자체가 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그냥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A와 B의 교집합이 존재하는 경우 예를 들어 1, 2, 3, 4, 5, 6, 7인데 A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고요. 다섯. B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넷이에요.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5 더하기 4기 때문에 결과가 9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A 합집합 B의 진짜 원소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거든요. 7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연산을 구성하느냐? 일단 종이 붙였다 찢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 붙였다 찢기. 무슨 말이냐면 NA 하고 먼저 5를 더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를 하나 덧붙인다고 생각해봐. 종이를 붙여. 그러면 종이를 한 판 붙이면 그 붙인 종이 스티커. 네? 붙인 스티커의 원소의 개수를 다 셌다는 뜻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리고 얘한테도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 붙여요. 그러면 그 붙이면서 원소의 개수를 셌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렇게 붙여놓고 한번 상상을 해봐. 여기다가 스티커를 하나 붙였고 여기다 스티커를 하나 붙이면 뭔가 여기가 도톰해지죠? 예, 그게 스티커가 한 장만 붙어 있어야 제대로 센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영역에 한 장의 스티커만 붙여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여기가 겹쳐 붙여졌기 때문에 한 장을 찍 하고 도려낸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붙였다 떼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겹쳐 있는 부분을 붙였다 떼면 마이너스 A 교집합 B 이 부분 2를 빼줘야 진짜 결과인 7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되게 단순한 얘기 같은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싶지만 두 개일 때 단순한 것 뿐이에요. 두 개일 때 단순한 거고 지금 이 단순한 원리를 이용하여 실제 문제로 나오는 것은 3개, 4개입니다. 그럼 이것도 종이 붙이기를 해봅시다. 먼저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이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잘 표현을 해봅시다. B, C. 자, 지금부터 상상력이 필요할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붙였어요. 종이를. 여기다가도 이렇게 붙였어요. 여기다가도 찍 붙였어요. 그러면 한 장, 한 장, 한 장, 두 장, 두 장, 두 장, 3장이 겹쳐져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이 개수를 제대로 셌다는 건 여기에 전체가 다 한 장짜리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 뺄 겁니다. 찢는 거죠. 어디를 찢냐? A 교집합 B를 찢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칼로 도려서 한 장을 찍 뜯어냅니다. 그러면 여기가 한 장이 되죠. 빼기 B 교집합 C. 그러면 이번에는 요렇게 해서 여기를 찍 하고 떼낼 거예요. 그리고 빼기 N C 교집합 A. 이렇게요. 여기를 도려내서 찍 떼냈어요. 그럼 끝났나요? 그죠? 여기가 너무 많이 찢어졌어요. 맨바닥이 나와버렸습니다. 그죠?
맨바닥이 나와버렸어요. 원래 3장을 겹쳤었는데 3번을 도려내면서 여기가 아예 텅 비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잘 오려서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계산 과정이에요. 4개짜리 어떻게 할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들에는 또 이렇게 셋 모두가 겹치는 경우, 둘 하나만 겹치는 경우, 둘만 겹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문제 유형이 되는 거예요. 아주 거창하게 얘기해서 이런 거를 포제의 원리라고 불러요. 영어 이름 같지? 아닙니다. 포함 배제의 원리입니다. 포함 배제의 원리. 포함 배제 포함 배제 이렇게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량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이런 원리로 센다. 포제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은근히 헷갈려요. 그래서 집합 부분에서 문제를 낸다면 대부분 다 여기에요. 왜냐면 중간고사라는 게 이렇게 보기가 있고 보기에 있는 숫자들을 골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 연산 문제로 여기가 많이 나옵니다. 포함 배제의 원리고요. 뭐 대칭 차집합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가 아마 너희들 이제 복습을 해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 중에 하나고, 그 중에 이제 문제 하나를 소개할게요. 제일 유명한 문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 중에 가장 유명한 문제입니다. A 집합 1, 2, 3, 4, 5, B 집합 1, 3, 5가 있어요. 그러면 얼핏 봐도 B가 A의 부분 집합이죠. B가 A의 부분 집합. 아니네. A 안에 B가 있는 형상입니다. 그죠? 거기에 조건이 2개 주어졌는데 X라는 집합이 등장을 해서 이 X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A와의 교집합이 X가 나와야 된다. 자, 번역하면 그렇죠. X가 A의 부분 집합이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애와 해를 교집합, 겹치는 부분을 했는데 그 겹치는 부분 자체가 X라는 얘기는 A에 속해져 있는 X, 이런 뜻이죠. 다음 A-B, A-B와 X의 합집합이 X여야 한다. 자,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X가 B? X가 B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일단 이거 원소나열법으로 좀 써볼 수 있죠. A 빼기 B 뭐예요? 얼마예요? 2와 4죠. 2와 4죠. 그러면 요렇게 해볼까요? 요걸로 번역을 해볼까요? X X가 B예요 지금. X가 2라서 빼. X가 2,4라는 집합과 X라는 집합을 합집합했더니 X가 되었다. X가 2랑 4를 포함하고 있어. 그렇죠. 거기다가 단어 하나를 붙이면 반드시. X가 2와 4를 반드시 포함한다.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2와 4를 포함한다 그러면 2와 4 중에 일부, 여기서 이 콤마를 and로 읽을 수도 있고 or로 읽을 수도 있어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상상을 좀 해보세요. 이 x가 어떠면 이게 성립하는지.
그러면 2, 4 들어있고 3 이래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2, 4와 2, 4, 3의 합집합은 2, 4, 3이 될 테니까. 이해되세요? 예, 요게 집합 그 원소의 개수 문제 중에 가장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중간에 x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 x가 a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특정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정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x는 2, 4 한 다음에 여기에 무언가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가능성을 갖는데 그 가능성의 총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동일한 개념을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그 중3 때 확률 배우죠. 중3 때 확률 배울 때 철수와 영의를 꼭 포함하여 뭐 이런 얘기 기억나요? 뭐를 하는데 철수와 영의가 꼭 포함되는 경우의 확률은 얼마인가? 꼭 포함하여, 꼭 포함하지 않게, 꼭 포함되게, 꼭 포함되지 않게. 그럴 때는 어떻게 했었죠? 예, 2와 4를 제거하고 생각합니다. x는 a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보자. a의 부분집합의 총 개수가 몇 개니? 5개. 아니다. 25개. 아이고야. 5 곱하기 5가 아니고 2의 5승이죠. 2의 5승은 32고요. a의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32개예요. 그 32개가 x의 가능성인데 그 중에 2와 4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애들 32개 적어놓고 2, 4 꼭 들어있는 애를 동그라미 치면 돼요. 아시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32개쯤이야. 꽁집합 1, 2, 3, 4, 5 벌써 6개 했어요. 1, 2, 1, 3, 1, 4, 1, 5 2, 3, 2, 4, 2, 5 3, 4 3, 5 4, 5 아이씨 맞네 4, 5 10개 했죠? 네, 그럼 다 한 거예요. 1, 2, 3, 1, 2, 4, 1, 2, 5, 1 이거 보고 있는 수민이 지겹겠다. 우리는 같이 하니까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 3, 4, 1, 3, 5 끝났고요. 1, 4, 5 여기까지. 1 시리즈 끝났어요. 2, 3, 4, 2, 3, 5 끝났고요. 2, 4, 5 끝났고요. 그 다음에 3, 4, 5 다 했어요. 일, 2, 3, 4, 1, 2, 3, 5, 1, 2, 아이고야. 1, 2, 4, 5 뭐 빼먹었네? 1, 3, 4, 5 2, 3, 4, 5 이렇게 5개예요. 마지막으로 1, 2, 3, 4, 5 세봐요. 32개 맞을걸요? 네, 맞아요. 32개. 32개. 맞죠? 이 중에 2와 4를 꼭 들고 있는 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셌다. 답이 8개예요. 8개. 이러면 우리 뇌가 멈추는 거야, 이제. 이러면 이제 뇌 발전이 없는 거야. 이게 싫었던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거지. 아, 선생님,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 진실로? 다시 모아. 다시 모아. 2, 4. 1, 2, 4인데 2, 4, 1 할게요. 2, 4, 3, 2, 4, 5 이러면 돼요. 또 2, 4, 1, 3, 2, 4, 1, 5, 2, 4, 3, 5, 2, 4, 1, 3, 5. 예. 그러니까 원래 머리는 좋은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매우 귀찮은 사람들이 쓰는 거라고. 아주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성실성과 노력을 하기 싫은 사람들이, 잠깐만요, 이 사는 원래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특징 보면 되죠 라는 거야. 나머지 특징. 2, 4만 들어있고 아무것도 없다는 건 공집합이란 뜻이죠. 2, 4, 1. 2, 4 빼고 공집합 1, 3, 5, 1, 3, 1, 5, 3, 5, 1, 3, 5.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냐? 2, 4를 제외한 나머지 1, 3, 5의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1, 3, 5만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어봐 라고 하면 공집합, 1집합, 3집합 이럴 거라고요. 1, 3, 1, 5, 3, 5, 1, 3, 5. 그 자리에다가 2, 4 빼놨던 2, 4를 그냥 쑤셔 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유형은 유형풀이로 어떻게 하냐면, 2, 4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A의 부분집합, 그러면 2, 4 제거하고 1, 3, 5의 부분집합의 개수랑 같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옛날에 내가 좀 확률 얘기 왜 했냐면, 영희와 철수가 꼭 포함되어 있는 하면서 확률 구할 때 영희, 철수 빼고 나머지 가지고 확률 구했다고요. 빼서 구한 다음에 도로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실제로 뭐 수학적인 내용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우린 개수만 같으면 되니까. 그래서 2, 4가 꼭 들어가야 된다. 꼭 들어가는 애도 빼고 세는 거고, 꼭 포함되지 않는 것도 빼고 세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반드시 포함된다?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다. 처리법은 같다고. 배제하고 나머지 가지고 센다. 알겠죠? 정말 중요한 문제 유형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출제될 확률 100%예요. 100%. 집합명제 문제에서 이 문제 안 난 적 없어요. 어떻게 변형되냐의 문제지. 우리 개념서를 공부할 때 필수예제가 중요한 것은 그 필수예제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과 방법론이 뼈대가 되어 거기다가 살을 붙였을 뿐이라고요. 문제라는 게. 필수예제를 하나의 문제로만 인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이제 난이도를 많이 조절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이건 2개짜리 집합인데 2개짜리 말고 3개짜리 해볼까요? 없네? 이런. 이런 문제 어떻게 하는지 한 번만 보여주고 끝낼게요. 어느 거 고등학교 1학년 1반 34명 U하고 34라고 씁니다. 축구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 축 쓰고 18명이라고 쓸 거예요.
농구공이랑 농 쓰고 17이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됐겠죠. 축구공과 농구공을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 5명이다. 여기에요. 예. 그러면 이제 농구공만 가지고 있는 학생 수를 구하라. 여기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농구공만.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지? 우리의 포재 원리에 의하면 34에서 5를 뺀 29. 요 축구공, 농구공을 합쳐서 월, 농의 개수가 29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계산법이 18 더하기 17 빼기 그리고 여기 x라는 거예요. 그게 29이다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럼 얘가 35 빼기 29, x는 얼마예요? 7이겠죠? 아, 6이가? 35 빼기 29, 6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6이 정해졌어요. 6. 그러면 나머지도 다 차는 거죠. 6과 얘를 합쳐서 17이어야 하는 거니까. 여기 정답은 11입니다. 이쪽을 질문했어도 12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포재 원리 이용한 수학적 계산 문제입니다. 자, 집합. 요렇게 마무리 할게요. 용어 정리 항상 백지에다 해버릇하세요. 백지에다가 책 도움 없이. 알겠죠?